44페이지 제 7장 테마 7에 분자의 공명구조에 관한 것.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사실 이제 수능 문제에서 현재 교과의 수능 문제에서는 공명구조에 관한 것들은 뭐 깊게 다루진 않거든. 뭐 탄화수 화합물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벤젠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공명구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분자 구조에 있어서 뭐 탄화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 구조에서 이 공명구조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 공명구조를 활용하는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특성들을 갖다가 논하는 논술형 문제들을 여기다 조금 모아봤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능형 문제를 예시로 들고 있진 않은데, 수능형 문제에서는 사실 예시로 들만한 것, 그 문제 자체가 공명구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드물고, 보기 중에서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보기 문제에서, 보기 예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명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수능보다는 이제 논술 쪽에서 조금 더 이 공명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좀 심화돼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필수 예제 7-1번 봅시다. 고대 2016학년도 수시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제시문 가에 보게 되면, 잠깐만, 이거 약간 삐뚤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봐야겠다. 자, 제시문 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서 있고, 이때 금속 리튬 그 이온 전지가 왜 위험한가? 간혹가다 이제 뭐 우리 들어보면은 가끔 이제 기사란 뉴스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은 뭐 배터리가 폭발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간혹 나오잖아. 그치? 그때 그 배터리 폭발하는 또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이제 리튬 이온 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부 금속에 예전에 이제 수은 같은 안정된 물질을 사용했는데, 요새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나 망간 전지와 같은 이런 이제 금속 원소를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외부의 뭐 공기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촉하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하는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 화학 문제에서 리튬 이온에 대해서 알칼리 금속 이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리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겠지. 첫 번째 특징으로 이제 기체 분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서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기체 분자와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하게 된다. 열을 발생시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 기체 분자는 이제 산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H2와 O2의 이런 XY 기체 발생에 대해서, 기체 발생과 공기 중에 산소와의 이제 반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흑연과 다이아몬드처럼 구성원소는 같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에 관한 물질을 갖다가 동소체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에 관한 뭐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본 문제에서는 뭐 이것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거나 그러진 않아. 다만 이제 이런 동소체에서 특히 다이아몬드의 결합이 굉장히 이제 단단한, 튼튼한 그런 결합이 되어지는 뭐 그런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간단한 예시로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야. 자, 문제를 볼게. 문제에서는 뭐 크게 뭐 중요하다고 뭐 앞에 제시문들의 내용에 뭐 큰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이제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시문 가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파괴되어서 리튬이 수분과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공기 중에 Y라는 기체, 즉 산소 분자와 결합해가지고 폭발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하고서 그 기체 Y에 대한 성질만 그냥 따온 거야, 문제에서는. 그래서 기체 분자 Y의 동소체, 그래서 기체 분자 Y는 잠깐만, 병태 왜 2번 들어있냐? 뭐지? 야, 경태 너 분신술 쓰냐? 왜 접속한 게 2가지야? 이게 하나 사라졌네. 주신 걸로 들어갔는데 창이 안 떠가지고 그냥 강제로 접속했어요.
그래.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걸로 바로 접속하면 돼. 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산소의 동소체, 그치? O2의 동소체는 대기 중에 존재하며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동소체는 무엇인가? 이게 뭐야? 오존. 그치, 오존, O3 얘기하겠지. 그것을 알고 있는가는 단순한 배경식 물어보는 거고, 그 대신에 좀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제7장 분자의 공명구조 중요한 부분은 요 뒷부분에, 문제 뒷부분에 또한 루이스 전자점식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 동소체, 즉 오존의 분자 구조를 예측하시오. 뭐 분자 구조를 예측해라, 그려라, 뭐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겠지. 그래서 O3의 분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구조식을 이용하여서, 전자점식 구조식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거야. 알겠지? 우리 그 6장에서도 사실 6장의 문제들도 이제 살펴보고 연수 문제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 6장 연수 문제에서도 구조식 그리는 것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지금 6장, 7장과 오늘 8장을 다루는데 7, 8장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게 다룬 요소들이 분자의 구조에 관한 걸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로 삼고서 있어서 여기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공유결합을 갖다 공유결합 물질들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완전하게 우리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 알겠지? 응? 네. 예를 들어서 이제 O3 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분자 구조를 갖다가 쓰는 그런 이제 분자는 아니지, 사실 O3 같은 경우에는. 그치? 뭐 산소니 질소니 뭐 NH3니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자주 등장하고 하지만은 O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자 구조에 관한 문제들이거든. 이 논술 문제에서는 문제 소재 자체가 원리는 교과적 원리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화학 문제에서는 거기에 쓰이는 화학 물질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을 갖다가 화합물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분자를 제시를 하고 그것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과의 지식을 완전하게 잘 갖췄느냐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소재의 것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O3 분자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나? 공명 구조. 잘 모르겠어? 자, 루이스 전자점식 만드는 거 지금 확실하게 알아나? 뭐 다른 건 없어. 그냥 기본 분자 원자들 있지? 첫 번째로 각 원자 가지는 전자쌍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야. 몇 개인지, 총 몇 개인지. 각 원자의 분자를 구성하는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의 전자쌍의 수를 뭐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라고 봐도 좋고 결합에 되어지는 전자쌍을 갖다가 외곽 전자쌍을 갖다가 우리가 합을 다 구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전자쌍의 합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결합팔이 몇 개가 될지 혹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하기 위한 거거든. 지금 O3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야. 산소가 3개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산소 한 개당 전자쌍이 몇 개씩 있어? 2개. 어떻게 2개야? 산소 한 개당 전자쌍이. 최외곽 전자 몇 개? 산소? 6개. 6개면은 쌍으로 만들면 몇 쌍이 되는 거야? 여기서 쌍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비탈 하나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를 갖다가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것들의 물질적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옥텟 규칙을 따지잖아, 우리 결합시킬 때는. 그치? 응? 옥텟 규칙을 따질 때 중요한 게 오비탈 하나의 방 안에 전자 2개가 들어가서 안정되느냐 안정되지 않느냐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전자 배치에 있어서는.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으로 이제 따지는 거고, 이 전자의 개수 최외곽 전자는 최외곽 전자는 6개지만 하나당 이걸 전자 쌍으로 하게 되면 총 몇 쌍? 이제 3쌍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O3가 가질 수 있는 전자쌍은 몇 개가 되는 거야? O3의 전자쌍은 이것들이 3개 각각 하나당 이제 3쌍씩 가지니까는 총 9쌍을 가지게 되겠지? 그치? 산소 원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전자가 6개, 최외곽 전자,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6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쌍의 수로 봤을 때 이제 3쌍이다.
그리고 걔가 이제 세 개가 일단 있다 이거야. 알겠지? 응? 일단 세 개가 있으니까는 각각의 세 개씩 해서 세 쌍씩 세 개니까 총 9쌍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산소를 일단 이렇게 나열해 버리는 거야. 알겠지? 산소를 나열하고 자 이때 뭘 설정하냐면 중심 원소를 하나 설정을 해. 두 번째로 이제 중심 원소를 하나 설정하고 중심 원소부터 전자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중심 원소가 아닌 놈들부터 알겠지? 응? 중심 원소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부터 이 전자쌍을 옥텟 규칙에 맞도록 먼저 다 배분해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세 쌍들 9쌍에 대해서 얘가 세 쌍, 그 다음에 얘가 중심 원소에 결합되어 있는 가지 원소들이라고 할게요. 가지 원소 전자쌍부터 배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 일단 무슨 결합을 하나씩 연결시켜줘? 단일 결합을 하나씩 연결시켜줍니다. 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요 방법을 쓰면은, 기본적이긴 하지만 요 방법을 쓰면은 거의 모든 분자들에 대해서 구조식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을 구별할 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좀 헷갈리는 것들 나왔을 때. 일단은 전체 전자쌍의 수부터, 전 분자 내에서 전자쌍의 수부터 확인하면 돼, 이거는. 그리고 일단은 중심 원소를 갖다가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다른 원소들을 갖다가 결합되어지는 가지 원소들을 갖다가 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먼저 전자쌍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최우선적으로 뭐에 맞도록? 옥텟 규칙에 맞도록 가지 원소부터 옥텟 규칙에 맞도록 가지 원소부터 정직하고 그 다음에 중심 원소와의 한 단일 결합에 의한 공결합의 경우에 단일 결합에 의한 결합선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렇게 하고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봐봐. 우리가 총 9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보니까 지금 사용된 전자쌍이 몇 개가 되게 돼?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재원씨. 이재원아. 내용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실제로 이거 하는 거 해봤지, 다? 학교에서 안 해봤어? 좋았어요. 그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응? 학생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인 과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도 그렇고 문제 풀 때 보면은 이 과정들을 갖다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어떤 감을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막 선을 갖다가 정리하는 습관들이 많이 붙어 있어. 특히 수능 연습하는 수능 공부하면서. 그래, 안 그래? 좀 물질 보고 대충 이제 선 몇 개 해가지고 전자를 맞추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하시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 빨리 하려고. 그런 습관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물질들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하게 정리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해나가는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다루는 문제 상당수가 지금 이런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또. 여하튼지 그래서 옥텟 규칙에서 맞춰서 일단은 바깥쪽 가지 원소들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전체 9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쌍밖에 안 나왔지, 총. 그치? 그래서 나머지 한 쌍을 남는 거를 이제 중심 원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 전자쌍을 갖다가 배분을 하고, 요걸 이제 세 번째로, 요걸 적당하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맞춰준다? 중심 원소 전자쌍을 맞춰주는 거야. 중심 원소의 옥텟 규칙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중심 원소가 옥텟 규칙이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아요. 그치. 한 쌍이 모자라. 한 쌍이 모자른 거를 뭐로부터 가져오게 된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알았지? 응?
공유결합. 이쪽이 되든 한쪽에 공유결합된 전자쌍.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쌍 하나를 갖다가 공유결합으로 끌어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얘 옥텟 규칙에 맞도록. 만일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없었다. 옥텟 규칙에서 두 쌍이 모자라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유 전자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거고. 알았지? 자, 그러고서 보니까는 뭐가 되더라? 여기에 이중결합과 오른쪽에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이중결합과 이런 단일결합이 이웃해 있을 때는, 알겠죠? 2, 3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웃해 있을 때는 실제로 이 두 개의 결합이 동일한 원소에 의해서 양쪽에 동일한 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이때는 이 결합팔들이 실제로는 이제 혼성 결합이 돼가지고 요 결합팔의 구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합팔들을. 알겠죠? 이 결합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교환이 서로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 뭐라 그래? 공명. 그치, 공명구조라고 이제 부른다. 자, 공명구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전자쌍을 갖다가 옥텟 규칙에 맞도록 배치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결과물의 결과의 이 문제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체분자 Y는 산소 기체이고 오존을 형성한다. 성층권에서는. 자, 오존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의 합이 총 몇 개? 18개. 전자쌍은 몇 쌍? 9쌍이 되어진다. 자, 산소 원자 3개를 일단 나란히 배열하고 하나를 대충 중심 원자를 갖다가 하나 설정한 후에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곁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전자쌍을 우선 배분한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전자쌍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전자쌍을 누구한테? 중심 원소한테 배분해서 마지막에 중심 원소의 옥텟 규칙이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야. 딱 하고 나니까는 하나 모자르더라, 중심 원소가. 자, 옥텟 규칙에 모자른 쌍을 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가져온다? 한쪽이나 양쪽 어느 쪽에서건 간에 적당하게, 그치, 공유 전자쌍,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지 원소의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으로 끌어오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게 되면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에 대해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공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으로,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좌우의 화살표를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이제 공명 구조다라고 하는 화학적 기호의 식으로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